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공부가 너무 싫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가 너무 싫어서 학교만 간신히 다닐 뿐 학원은 몰래 도망가서 빼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되고 나니까 저희 아빠 저를 딱 붙들어다 앉혀놓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정말로 공부가 그렇게 싫어? 아빠, 나는 진짜 공부가 나랑 너무 안 맞아. 그냥 못하고 싫은 게 아니라 진짜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넌 뭐 할 때가 제일 재밌는데? 그냥 TV 보고 멍하게 누워있고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네가 앞으로 평생을 두고 뭐가 재밌을지는 생각해 봤어?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음식하는 게 너무 좋아. 요리 말하는 거야? 정말 요리하는 게 너무 즐거워. 그래? 그러면 요리학원 다녀보는 건 어때? 그게 내 소원이지. 그런데 엄마가 안 보내줬는걸. 아빠가 보내줄게. 너 앞으로 학원은 요리학원만 다녀. 지금 생각해도 저희 아빠는 꽤 특이하신 분임이 분명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아빠는 제가 요리하는 게 즐겁고 정말 공부는 재미없다고 했더니 수학이며 영어학원 다 그날로 끊어버리고 바로 저를 요리학원에 등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하죠? 제가 요리가 재밌다고 말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것마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정말 아빠한테 나는 너무 이상한 자식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 생에 그때만큼 열심히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떡하든 요리학원은 빠지지 않고 가려고 했고 열이 펄펄 끓는 와중에도 요리학원은 꼭 가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사람이 자기가 재밌는 거라니까 성과가 나더라고요. 학원 선생님도 깜짝 놀라실 정도로 빠른 시간 동안 자격증도 여러 개 따고 경연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았습니다. 그제야 엄마도 제가 요리하는 걸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셨죠. 그렇게 저는 모두가 대학교에 목맬 때 아빠의 빠른 판단으로 대학교가 아닌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제 가게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 밑에서 뼈저리게 일해보지 않으면 내 일도 제대로 못해. 일단 네가 이 분야에서 10년 버티면 그때는 아빠가 가게 차려줄게.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아빠 말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당장 제 수중에 가게 차릴 돈도 없었지만 아빠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면 정말로 그 말을 지키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모두가 두 손 두 발 들고 도망친다는 일식집, 중식집, 프렌치 레스토랑, 백반집 등등 여러 음식점을 전전하며 나름 기술을 익히고 노하우를 익혔습니다. 물론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만큼 전문적이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가게를 운영하려면 이런 노하우가 있어야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겠구나, 혹은 이 분야는 나랑 맞는다, 맞지 않는다, 이런 걸 판단할 정도의 시간은 되었어요. 그렇게 돌고 돌아 결국 제가 정착한 곳은 백반집이었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 엄마 밥상처럼 딱 한 상 차림으로 매일매일 다른 반찬으로 차려내는 게 매력적이더라고요. 뛰어나고 훌륭한 요리 많지만 결국 돌고 돌아 제가 정착한 건 엄마 밥상이었던 셈이죠. 그래도 많은 곳에서 경험을 골고루 쌓아서 그런지 식재료들을 사용하는 노하우도 좀 늘어나고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트렌드와 취향을 파악하는 능력도 좀 생겼습니다. 처음 1년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장님 가게에서 일을 하며
제 가게를 계속 구상하고 고민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요리를 하고 싶다고 얘기한 지 13년 만에 아빠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게 차리고 싶으면 차려. 아빠가 도와줄게. 그 시간 동안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이제 제가 스스로 제 가게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덥석 받을까 싶기도 했지만 그건 또 선뜻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빠가 갑부도 아니고 큰 돈을 버시는 분도 아니고 정말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뜰살뜰 재테크하며 살아오신 분인데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을 제가 홀랑 빼올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지금까지 일만 하고 살아서 솔직히 월급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적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신경도 못 쓰고 살았거든요. 굳이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셔도 충분히 제 힘으로 가게 하나 정도는 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차리고 났더니 세상에 지난 10년 바빴던 건 바빴던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나마 남의 가게 밑에서 일할 때는 딱 저한테 주어진 일만 하면 됐었는데 이게 제 가게가 되고 나니까 하다못해 가게 관리서부터 식재료, 요리, 서빙,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관리까지 눈, 코, 뜰 새 없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가게가 조금 안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저도 제 인생을 좀 재미있게 즐기며 살 수 있겠거니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기대는 가게 운영한 지 3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게 내가 내 가게를 한다는 건 그냥 내 시간과 인생을 고스란히 그 안에 갈아 넣어야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절대 자영업이라고 해서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너는 그래도 자영업이고 프리랜서니까 마음대로 시간을 낼 수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마다 제가 속으로 꾸덜꾸덜 투덜거리며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24시간 프리하지 않게 일해서 프리랜서다 였습니다. 그게 제가 정말로 제 삶에서 깨달은 바였습니다. 조금도 여유롭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연애도 단 한 번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결혼해서 내 가정 갖고 아이도 하나 낳고 그렇게 제가 살기를 원하셨지만 아빠는 또 의외로 평생 철 안 드는 게 남자인데 뭐하러 시집가냐고 하시더라고요. 남자 밥 챙기고 건사하면서 살지 말고 제 팔 제가 휘두르며 살라는 게 아빠 말이었습니다. 그냥 네 인생 네가 건사할 수 있으면 혼자 살아. 어차피 나중 되면 누구든 먼저 가고 그러면 결국 제일 마지막에 인생에서 가장 외로울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혼자야. 혼자서 즐겁게 살 수 있으면 그냥 혼자 살아.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아빠 손주 보고 싶고 그러지 않아? 있으면야 예뻐하겠지만 아직 생길 기미도 없는 애가 뭐 정이 간다고. 아무리 내리사랑이라지만 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새끼가 더 중요해.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 굳이 애 낳아 키워 뭐하냐? 환경이며 뭐며 골머리 썩고 힘들 것만 남은 세상인데. 아빠,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니야? 어쨌건 그게 아빠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빠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일단 내 마음은 좀 편하네. 사실 저도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굳이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는 생기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부모님이 닥달을 하거나 채근하지 않으니 심각성도 안 느껴지고 저 역시도 결혼에 대해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40 중반이 되었습니다. 보기 어렵다는 40 중반의 모태솔로가 바로 제가 된 셈이죠. 어느새 친해진 주변 상인들이 저한테 수시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최 사장은 일에 몰두하느라고 연애도 안 하고 어휴
그래도 이제 조금 가게가 안정됐으니까 연애도 좀 하고 그래. 아니에요. 지금 와서 무슨. 새삼 연애는 무슨 연애를 해요. 그것도 젊어서 체력 있을 때나 하는 거지. 아우, 전 힘드네요. 아이고, 포기하면 그때부터는 진짜로 아무것도 못해.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사람들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이게 일하다 보면 시간 후딱 가는 건 우리도 알지.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50 넘고 60 넘고 돈은 웬만큼 벌어놨겠다. 그런데 돈 버느라고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겠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냥 나 좋다는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이랑 좋은 데 보면서 놀러 다니는 거 그거밖에 할 게 없어. 그런데 그때까지 만나려면 제대로 된 사람 어디 만날 수나 있나. 지금부터 차근차근 만나야지.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에서 한번 찾아봐. 아이고, 됐어요. 저는 나중에 전 그렇게 외롭게 살 것 같으면 그냥 실버타운 들어갈 거예요. 실버타운도 혼자 들어가면 외로워. 빨리 사람 만나. 그런데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그 소리도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 듣기가 지겹더라고요. 뭐랄까, 정작 자기네들은 내 인생에 그닥 도움 줄 생각도 없으면서 잔소리만 신나게 늘어놓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남 일에 관심 갖는 사람 뻔하잖아요. 책임질 생각은 없지만 주절주절 잔소리는 잘하는 거.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상한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정말로 제가 약간 독거노인처럼 늙어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독거노인에 대한 두려움은 슬슬 몸이 더 힘들어오기 시작하니 더 커지더라고요. 잔소리라고 흘려보냈던 말들이 어느새 돌처럼 무겁게 마음에 쌓여 걱정의 댐을 만들었다고나 할까요? 진짜 결혼정보회사라도 등록을 해야 하나. 대체 연애도 해본 사람이나 하지 남자를 만난다 해도 뭘 어떻게 해야 하나 한숨만 푹푹 나왔습니다. 언니, 나도 왜 연애가 안 하고 싶겠어. 그런데 모르겠어. 할 줄을 모르겠다고. 꾹꾹 쌓여있던 말을 터트린 건 저한테 또 왜 연애 안 하냐고 한마디 던진 옆 가게 꽃집 언니한테였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꽃집 언니는 결혼도 2번, 이혼도 2번, 아빠 다른 아이 셋을 키우는 열혈 엄마였거든요. 지금도 서너 달에 한 번은 남자친구를 바꿔대며 신나게 즐기는 사람이었죠. 제가 아는 한 가장 프리하게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 언니에게 진심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모태솔로인데 대체 내가 남자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겠어. 안녕하세요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데. 그거 진짜야? 난 지금까지 그냥 네가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한 번도 남자를 안 만나봤다고? 안 만나봤어. 나도 30대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이젠 말하기도 창피하다. 어머, 천연기념물이 내 옆에 있었네. 문화재청 전화번호가 뭐니? 나 전화 좀 해야겠다. 아이 진짜 놀릴 거면 가. 너 정말 연애가 하고 싶어? 그러면 코치 한번 받아볼래? 연애도 코치를 받아? 당연하지. 너 연애라는 게 인간관계의 최고봉이야. 사업할 때 컨설팅 받잖아, 안 그래? 연애도 똑같아. 내가 못하는 분야면 배워야지. 이게 다 심리, 인간관계, 소통, 타이밍에 대한 센스 이런 게 집합된 거잖아.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이 소모되는 이야기가 남녀 상열지사 아니겠어? 그렇긴 하네. 그러면 이거를 대체 어디서 학원이 있어? 아주 가까운데 멋진 강사님이 있지. 언니? 언니한테 배우라고? 아우 싫어. 내가 볼 때 언니는 그냥 이 남자 저 남자랑 노는 게 좋은 사람이지 연애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야. 야,
그건 네 말이 맞는데 좀 기분은 그렇다. 여튼 나 아니야. 연애 코치는 당연히 남자한테 받아야지. 왜? 왜 남자한테 받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같은 여자끼리 떠들어봐야 남자 마음 백날 가도 몰라. 너 남자랑 연애할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남자한테 남자를 다루고 남자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남자랑 밀고 당기는 법을 배워야지. 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근처에 있다고? 내가 또 사람 보는 눈은 기막히잖아? 옆 건물 목공예집 사장 있지? 그 남자가 딱, 아주 딱이야. 에? 목공예집? 왜? 언니 말을 듣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꽃집 언니가 말한 사람은 옆 건물에서 목공 공방을 운영하는 남자였어요. 저보다 5살 정도 어리다고 들었는데 처음에는 저희 집에 몇 끼 밥 먹으러 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단골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 대화에 튀어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어리버리하게 대답도 못하고 멍하게 있으니까 언니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는 뛰어나가면서 이러는 겁니다. 얘,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기다려!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뛰어나간 언니는 민망하게도 그 목공공방 운영하는 사람을 끌고 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당황한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그 남자가 빙긋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면서 대충 들었습니다. 소리 안 지르셔도 돼요. 강습료는 매일 점심에 밥 주시는 걸로. 어때요? 네? 네? 라고 하셨으니 계약 완료인 걸로.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저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계약, 연애 코치 계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매일 점심에 밥 차려주는 걸로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으며 목공방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르치겠다고 하시는 그쪽은 연애를 많이 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혼자예요? 일단 그 생각부터 버려야 해요. 왜 모든 연애의 마지막이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연애는 그냥 서로 좋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같은 곳을 보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꼭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연애한다고 다 결혼하면 이 세상 사람들 결혼 막 100번씩 할게요?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그 사람이 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재밌고 즐겁게 설레는 인간관계 맺으면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볼까 거기에 집중하자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안에 숨어있던 장난스러움이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나랑 진짜로 연애가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제가 그렇게 물어보자마자 그건 아니라고 딱 잘라 얘기하는데 어쩐지 그 말은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 토라져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 한번 실습 제대로 한번 시켜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로 괜찮은 남자 만나서 연애하게 되면 밥 한 끼 살게요. 에이, 밥 한 끼 가지고는 안 되죠. 원래 중매도 양복 한 벌 받아야 된다는데 내가 양복까지 좀 그렇고 그냥 위아래 세트로 옷 한 벌 정도는 받는 걸로 어때요? 콜? 그럴게요. 그깟 옷 한 벌 내가 못 사주겠어? 대신 괜찮은 남자 못 만나기만 해봐라. 만약에 6개월 안에 연애를 시작하지 못하면 그때는 내가 옷 한 벌 사줄게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저와 그 목공의 사장과의 이상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긴지 같은 상간에 있는 상인들한테 쭉 소문을 다 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다들 이상한 오해에서 뒷말 난다나요?
사람들도 처음에는 좀 황당해하면서 아니 진짜로 연애를 하면 하는 거지 무슨 연애 실습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방송 프로그램이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 젊은 애들은 별짓을 다 한다고 피식피식 웃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도 좀 황당하긴 했지만 저도 한번 이런 식으로라도 배워서 연애라도 한번 해보려고요 라고 웃으면서 그냥 넘겨버렸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다 선언을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 눈 의식 안 해도 되고 어느 정도는 또 속편한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기묘한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연애를 배우나 했는데 아니 이게 시간이 갈수록 어이없게도 배우긴 했어야 하나 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몰라서 지나쳤을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그냥 길 갈 때 어느 쪽에서 걷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늘 저를 인도 쪽, 즉 차도에서 먼 쪽으로 저를 세우는 겁니다. 그냥 걷다가도 자꾸만 자리를 바꾸길래 제가 물어봤거든요. 대체 왜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안으로 저를 미냐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라 말도 안 해줬는데. 바깥쪽으로 여자 걷게 하는 남자 만나지 마요. 만약에 차가 뛰어들면 어떡해. 내 여자 지키려면 내가 바깥쪽에 서야지. 안쪽으로 소중한 사람 걷게 하는 거 그게 습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저를 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기본 중에 기본? 차에 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냥 차 앞문만 열어주는 것도 감지덕지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차에 탈 때 앞문을 열어주면서 제 머리가 차에 부딪히지 않게 차를 손으로 슬쩍 막는 겁니다. 그거 되게 사소한 건데 은근히 설레는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이것도 매너예요? 그럼요. 여자들 치마 입고 차 타면 조심스럽게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 문틀에다가 머리 부딪힐 수 있거든. 그거 가려줘야죠. 이런 걸 보면 정말 연애를 많이 해본 고수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참 이상한 게 그런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배려를 제외한 나머지는 뭔가 능수능란하다기보다는 몹시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제 앞에 물이며 포크 이런 것들을 놔줄 때도 혼자서 긴장해서 허둥지둥 하는 게 느껴지고 무언가 메뉴를 고를 때도 저를 배려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쩐지 뚝딱뚝딱 익숙하지 않은 듯 보였어요. 제가 연애를 안 해본 거지 사랑 경험을 못 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 눈치는 있지요. 그래도 사람 대하면서 장사한 경력이 얼만데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얘도 선수가 아니라 그냥 나한테 공짜로 점심 얻어먹을 심산에 한번 선수인 척 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얘기를 뒤늦게 하기에는 이미 제가 너무 많이 와버렸더라고요. 너 전문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라는 말을 하기도 애매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라도 누군가와 주기적으로 만나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는 그 생활 자체가 즐겁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그 사람보다 제가 더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연애 수업을 표방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함께 놀이공원도 갔다 왔고 수목원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비록 텐트를 꾸역꾸역 2개 치고 지내다 오긴 했지만 캠핑도 가서 하루를 같이 보내고 오기도 했어요. 중간중간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이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했지만 어느 선 이상은 절대 안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그의 모습이 조금 서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참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더니 평생 연애라고는 모르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마른 들에 불 번지듯이 마음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뚝딱거리는 남자를 먼저 좋아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연애 학습하자고 맞는 사람한테 진짜 연애하자고 달려들면 도망갈 것 같기도 하고 혼자서 끙끙 소가리만 하던 중에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에 연애란 없고 삶이란 아빠가 하셨던 말처럼 끝에 가면 결국 혼자일 텐데 이쯤에서 이 모든 거를 그만두는 게 오히려 속 편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그에게 제가 먼저 만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늘 그가 계획을 잡고 그 사람이 약속을 먼저 잡았지 제가 만나자거나 어딜 가자거나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영업이 모두 끝난 느지막한 시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 되게 낯서네? 이렇게 먼저 보자고 하니까. 하긴 연애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여자가 주도권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한 1, 2개월 더 지난 다음에 알려줄 스킬이었는데 예습한 것도 아니고 진도가 빠르네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저 사실은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만하자는 말을 하자마자 그 사람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좀 이상했어요. 어차피 가짜로 시작한 놀이 같은 연애인데 왜 새삼스레 이렇게 얼굴이 하얘지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건 말을 꺼냈으니 솔직하게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 이거 어느 순간부터 좀 불편해졌어요. 뭐가요? 제가 뭔가를 불편하게 했나요? 아니요. 그냥 제가 불편해요. 왜 그런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뭔가 얘기도 분위기도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꾸만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그 얘기를 똑바로 하려면 결국 제 진심을 말해주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웃지 말아요. 솔직하게 말해줄 테니까. 안 웃어요. 지금 웃을 타이밍 아닌 거 나도 알아요. 저 진짜로 뭔가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장난처럼 못하겠어요.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이 너무나 황당해하고 당황할 게 눈에 보여서 다시는 못 볼 생각, 그리고 정말 극한 경우에 제가 이 가게를 내놓고 다른 데로 가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큰 마음 먹고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 손을 덥석 잡고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가 되냐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작전을 가지고 이날 이때까지 왔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나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황한 저에게 그가 해준 말은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 연애고수가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저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완전 연애 초보, 모태 솔로남이었습니다. 저를 좋아하기 시작한 그 사람이 도저히 저한테 다가올 방법을 찾지 못해 꽃집 언니를 필두로 온 상인의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꾸민 작전이었더라고요.
결국 저만 연애놀이라고 생각했지. 저를 제외한 모두는 제가 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왜 꽃집 언니가 뜬금없이 저한테 한 번씩 너 결혼하면 꼭 부케는 내가 해줄게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가게 일로 바빠 둥당거릴 때 평소 제 가게가 바쁜지 안 바쁜지 관심도 없던 슈퍼 아주머니가 한 번씩 와서 일 도와줄 테니까 얼른 끝내고 집에 가라고 부엌에 굳이 들어가서 파와 마늘과 물을 다듬어 주셨는지 그때야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온 마을이 합심하여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온 마을이 합심하여 제 연애를 응원했던 거였어요. 그제야 모든 걸 알게 된 제가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짝사랑한 지 1년이 넘었대요. 그런데 도저히 저한테 다가올 방법이 없어서 꽃집 누님에게 SOS를 청했다며 지금까지 즐겁게 연애했으니 앞으로는 진짜 더 즐겁게 연애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황당하고 어이없었지만 이미 어쩌겠어요.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고 고백해버린 마당에 네가 날 속였으니 이 연애는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저와 그는 연애 놀이인 것처럼 시작해 진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우리가 연애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으니 새삼스러울 거 없다는 듯이 반응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그냥 빨리 날이나 잡으라고 퇴근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그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6개월 이내에 남자친구가 생기면 제가 옷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옷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조금 억울하기도 하지만 남자친구한테 예쁜 옷 한 벌 정도 해줄 수 있으니까 기꺼이 한 벌 해주려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 뒤늦게 연애를 배우려고 하다가 연애를 하게 됐네요. 이렇게 좋은 걸 지금까지 왜 안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죽은 남편을 평생, 지금까지도 못 잊고 사는 건 남편이 정말 죽기 직전까지 저한테 수시로 해줬던 단 2마디 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 그 2개였어요. 제 남편 그다지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틀이라고 오면 나머지 3일은 알아 눕느라고 돈을 못 벌고 그나마 이틀 일해서 벌어온 돈은 약값과 병원비로 싹 나가야 하는 약골이었거든요. 그런 남자 뭐가 좋다고 결혼해서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부터 미안하다, 고맙다 그 말이 그저 듣기 좋고 그 말 해주는 게 고마워서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 하나 낳고 알콩달콩 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저희 나름 잘 살았어요. 남편은 몸이 약해서 가끔 일용직으로 일당을 벌어왔고 저는 다양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연애 1년 만에 덜컥 아이가 생기고 나니 제대로 된 직장을 잡기는 어렵더라고요. 결국 아이를 등에 업고 야채며 과일을 조금씩 떼어다가 행상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아이가 하나라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상으로 조금씩 돈을 벌어 살림을 꾸려나갔죠. 그래도 아이가 좀 커서 손이 덜 갈 무렵부터는 집에서 남편이 아이와 함께 있어줘서 한결 수월했습니다. 제 아들이 10살 때쯤의 일입니다. 남편이 한 3, 4일
정말 누가 봐도 나 고민 엄청 많소 하는 얼굴로 끙끙 앓더니 저한테 글쎄 이러는 겁니다. 저기 우리 살림에 애를 더 낳아서 키우는 건 많이 힘들겠지?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랑 나랑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지금 애 하나도 제대로 키울지 말지요? 아등바등하고 사는데 무슨 애를 더 낳아서 키워? 왜? 10살쯤 되니까 조금 편안해졌어요? 아니, 하나 더 낳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남편은 말을 흐리더라고요. 제가 재차 물었죠. 이 사람이 말이 없는 사람이지 뭔가 실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계속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제야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나랑 같이 일하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딸만 남기고 얼마 전에 갔어. 어딜 가요? 하늘나라로 갔다고. 아내도 없고 그 딸이 3살이거든. 근데 뭐 아내 없이 혼자서 그렇게 애명글면 딸 키우다가 가버렸네 그려. 뺑소니 교통사고였어. 장례는 그냥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꾸려서 치렀는데 문제는 그 딸이지 뭐. 그래서 걔 데려다 키우자고? 아이고 말도 안 돼 진짜. 친척 있겠지. 친척 찾아요. 그 친구가 고아였다고. 친척이 어딨어. 그리고 마누라는 도망간 지 2년이 넘어서 행방을 모르고. 그래도 찾으려면 찾겠지. 기록은 있을 거 아니야. 그나저나 그러면 그 애는 지금 어디 있는데요? 공사장 밥 해준 아줌마가 다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일단 장례 치를 때까지는 자기가 봐주겠다고. 데리고 가서 돌봐줬는데 더 이상은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렇지. 3살이면 한참 손 많이 갈 텐데. 슬슬 애 거취 정해야 되지 않냐고 채근을 해대는데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꼭 데리고 오자 뭐 그렇게 확정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래도 이게 참 나랑 제일 친한 사람이고 나한테는 형제 같고 그랬던 사람이다 보니 아이고 안 돼요. 꿈도 꾸지 마라. 그렇지? 안 되지? 그래 안 될 줄 알았어. 그런데 며칠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조금 좀 돌봐주는 것도 안 될까? 그 일하는 아줌마가 이제 자기는 도저히 못한다고 다른 공사장으로 밥 해주러 가야 하는데 어떻게 데려가냐고 그래서. 어떡하냐. 3살밖에 안 된 거. 우리가 조금이라도 데리고 있자. 응? 아니 얼마나 데리고 있겠다고. 우리도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는데. 이제 겨울도 좀 있으면 오는데 그 어린 게 추운 날 어디서 어떻게 지내겠어. 나는 죽은 친구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아서 일단 겨울만 좀, 응? 내가 애엄마 열심히 찾아볼게. 겨울만, 응? 그때 제가 더 냉정해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참 그 아이도 안 됐다 싶더라고요. 3살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같이 살던 아빠 갑자기 죽고 떨렁 낯선 아줌마 집에 가서 밥이나 좀 얻어먹고 있을 텐데 어디 물어보지도 못하고 오지도 않은 아빠를 혼자서 어린 마음이 얼마나 찾고 있겠습니까? 그냥 순간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한테 그러면 정말 그 아이 친척이라도 수소문해서 나타날 때까지 딱 겨울 한철 돌봐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쯤 되고 나니까 오히려 남편보다 제가 먼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미 남편은 딸 바보
그런 딸바보 없을 만큼 아이한테 푹 빠졌고 아이도 애교스럽고 착해서 저희 집은 그냥 어느새 아들 하나, 아들과 7살 터울지는 딸 하나 그렇게 키우는 집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슬그머니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쟤 안 보낼 거지? 얘기를 듣는 순간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보내려고 했으면 진작 보냈지. 이때까지 키웠어? 그리고 이제 내 애야. 내 새끼를 어딜 보내? 그러자 남편이 절 꼭 안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근데 나 이쯤 돼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당신 제 엄마 찾아보기는 했어? 한 번도 안 찾아봤지? 그럼 어차피 내 딸인데 내가 왜 제 엄마를 찾아? 당신이랑 내가 키우는데. 아이고, 이 웬수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에이, 그래도 좋잖아. 착한 딸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데 아들놈이 문제지. 우리 집은 딸은 문제가 안 돼. 아휴, 그래, 그건 당신 말이 맞다. 사실 저희 부부의 고민과 걱정은 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저희 아들 어렸을 때는 그래도 착하고 눈치껏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 같더니 사춘기 때 좀 잘못된 친구들이랑 지내면서 이상한 물이 들었는지 정말 사고를 어마어마하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돈으로 치는 사고면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수습을 해줬을 것 같은데 점점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물건을 망가뜨리고 훔치는 사고를 치니 이거는 진짜 아이 잘못 키웠구나라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잘못하면 자기도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그것도 또 그때뿐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더 속 썩이는 아들놈한테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딸은 그런 거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잘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신경이 덜 가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게 딸의 사춘기 때 어떤 영향을 줬는지요. 나중에 아이 아빠가 세상을 떠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딸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자기 친딸 아닌 거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기보다는 오빠한테 더 신경 많이 썼던 거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이죠. 사실 그때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딸한테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 번도 차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너는 좀 믿어온 자식이었고 네 오빠는 사고치는 자식이어서 네 오빠 때문에 전전긍긍한 건 맞지만 그게 너를 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때는 너무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서 아이에게 그런 말조차 못 해줬습니다. 오히려 어리석게도 아이한테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한테 제가 그만 못할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무도 안 데려가는 거 기껏 데려다가 키워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니? 내가 너 얼마나 애써서 키웠는지 알면 너 나한테 미안해서라도 그런 소리 못한다. 키워준 곡은 없다고 하더니 내가 진짜 큰 실수했다. 큰 실수했어. 사실 잘못된 말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내뱉자마자 정말 너무너무 후회를 했어요. 하지만 한번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냥 여느 엄마와 딸처럼 시간이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려고 했죠. 그런데 슬프게도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 얘기를 듣던 딸은 정말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한 처연하고 슬픈 얼굴을 하더니
그 이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저도 그냥 순간 아차 하기는 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실 유약하기는 했지만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이제 더 이상 제 옆에 없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던 차였거든요. 혼자 너무 힘들어 아이의 마음에 박힌 그 큰 상처를 미처 깨닫지 못한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했던 말을 잊고 말았습니다. 왜 살다 보면 엄마가 한 번씩 상처 주는 험한 말 하고 그냥 넘어갈 때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맨날 저보고 그러셨거든요. 차라리 나가 죽어라. 그러면 내 속이 오히려 편하겠다. 그렇게 앉아가지고 속 썩일 거면 그냥 차라리 확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버려라.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말들이요. 그러다가도 저녁 때 제가 좋아하는 반찬 해서 앞으로 쓱 밀어주는 걸로 서로 알게 모르게 화해하고 넘어가고 그런 게 모녀간 게 아니었던가요? 저는 정말 딱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딸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날부터 어쩐지 저한테 조금 대면하게 굴더니 갑자기 독립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딱히 막을 이유도 없고 해서 그냥 그러라고 했죠. 사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쯤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한 아들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겠다고 어떡하든 자리 잡아서 더 이상 저 고생 안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하는 소리겠거니 저러다 말겠거니 했는데 정말 일자리도 잡아서 성실하게 일도 하고 집에 생활비도 갖다 주고 동생이 독립하겠다고 했더니 가전도 선물해 주는 게 아니겠어요? 만날 자기 오빠랑 살면서 오빠지만 남동생인 듯 애명 끌면 뒷바라지에 사고수습 같이 해준 딸. 이제라도 좀 자유롭게 자기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 집에 살지 않으면 눈에 그만큼 보이지 않으니 신경도 좀 덜 쓰겠거니 한 거죠. 그렇게 딸은 그동안 자기가 모은 돈 싹 들고 나가 독립을 하고 아들과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영 집안일에 관심도 없던 녀석이 정말 뒤늦게 철이 든 것인지 저한테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대체 행상으로 얼마나 벌길래 우리 다 키우고 아빠 병원비까지 하고 그러고 산 거야? 그게 이제야 궁금해? 10,000원 벌 때도 있고 10만 원 벌 때도 있고 그렇지 뭐. 어쨌거나 꾸준한 게 중요한 거야. 행상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야. 엄마 나름 단골도 있고 단골 어르신들은 엄마한테 아예 김치며 반찬 다 맡겨서 해달라고 하시잖아. 아, 가끔 아빠랑 같이 갖다 주러 가고 그랬던 거? 네 아빠 힘없어서 한두 번밖에 못 갔고 거의 네 동생이 왔다 갔다 했지. 그렇구나. 재료비는 그러면 미리 받고? 워낙 단골이 오래되어서 아예 얼마씩 목돈 주시고 이후에 그 돈에서 조금씩 까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지. 그게 큰 도움 되었지 뭐. 아빠 병원비가 워낙 목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엄마도 막 장부 있고 그러겠네? 있지. 엄마 화장대 갈색 수첩. 거기에 다 적어놓고 하는 거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구나. 그게 왜 궁금해? 아니, 아까 말한 것처럼 대체 엄마가 무슨 돈으로 우리를 키운 건가 싶어서. 아이고, 너한테 손 안 벌려. 걱정하지 마. 아직 엄마 일할 수 있고
네 아빠가 그래도 이 집은 끝까지 안 건들 거라고 엄마 앞으로 해놨고 아빠 보험금도 나왔고 여튼 너희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어. 제발 지금 정신 차린 거 오래오래 유지하면서 너 살 길 찾아. 엄마가 많이 도와주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밥은 먹여줄 테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왜 아들이 저에게 꼬치꼬치 이것저것 캐물었는지,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집 사정을 그렇게 알고 싶어 했는지 말이죠. 저는 남들처럼 재테크도 모르고 투자 같은 거 할 줄 몰라서 정말 돈이 생기면 무조건 통장에 넣고 보거든요. 인터넷 뱅킹도 못해서 돈 필요하면 ATM 기계 가서 뽑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이 들어왔다는 문자를 받고도 그걸 가서 확인하면 정말로 남편이 제 옆을 떠났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냥 통장에 받아놓고 신경도 안 썼습니다. 들어왔다니 있겠거니 했지요.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4달 정도 지났을 무렵 오랜 단골 어르신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래저래 정신없어서 행상도 몇 주 쉬고 있는데 말이죠. 네,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아니, 왜 김치에다 준다고 돈 받아간 사람이 여태 소식이 없나 해서 어디 아픈 건가 싶어 전화했지. 김치요? 무슨 김치요? 남해에 배추밭 하나 계약해서 김치 많이 담글 거라며.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 싹 모아서 김장값 전해줬잖아. 저한테요? 어머, 갑자기 왜 이래? 열흘 전에 아들이 와서 가져갔잖아. 자기 모르는 일이야?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찾아뵙겠다고 말하고 바로 그 사모님 집으로 뛰어갔죠. 황당한 얼굴의 사모님이 절 기다리고 있다가 자초지종을 말해주시더라고요. 글쎄 제 아들이 단골들한테 하나하나 전화해서 이번에 제 남편이 남긴 돈으로 제가 남해에 있는 밭을 하나 샀고 그 밭에서 나온 배추로 김장김치 담글 건데 미리 주문받는다고 성금 자기가 받으러 다니겠다고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사진으로 다 보내서 철석같이 믿고 남편 일은 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주자 하는 마음에 친인척한테까지도 다 주문을 받아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아들에게 전해주신 거였습니다. 그 사모님이 황당해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남해에 있는 배추밭 앞에서 배추 들고 찍은 사진까지 딱 보내줬는데 내가 안 믿어? 게다가 딸하고 배달 다니면서 아들 있다는 얘기도 했었잖아.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보여주고 배추밭 사진 보여주니까 나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지. 내가 자기한테 전화를 했어야 했나 봐. 그러면서 사모님은 절 도와준답시고 단골 가게 2군데서 쓸 김치까지 싹 한꺼번에 주문 넣었다며 양이 많아 시간이 좀 걸리니 일주일 뒤에 연락 주겠다는 말만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거짓말에 사모님과 다른 단골분들이 큰 피해를 보시게 된 거죠. 제가 당황해하자 이것저것 물어보신 사모님이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등잔 밑이 어둡다. 등잔 밑이 어두워. 그치? 그분도 차마 저한테 더 험한 소리는 못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이 아니시니까 돈 가지고는 뭐라 하지 않으셨는데 문제는 그분 돈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돈까지 얽혀 있다는 거였습니다. 일단 어떡하든 아들한테 왜 그랬냐고 자초지종을 듣기 전에
사모님의 돈부터 해결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에 제가 아름아름 모은 돈이면 일단 큰 불상사는 막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다리가 풀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 통장에 잔액이 딱 50원 남아있더라고요. 1,000원 단위까지 아주 싹 다 뽑아간 거였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봤더니 은행에서 며칠 전에 한 2, 3일에 걸쳐 제가 모든 돈을 다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니까 은행에서도 CCTV를 돌려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 아들이 잔뜩 상기된 얼굴로 돈을 뽑아 가방에 쓸어 담는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 녀석이 제 모든 돈을 들고 사라진 거였어요. 게다가 제 단골들한테 전화해서 끌어모을 수 있는 데까지 돈을 끌어모아 달아난 거였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지방에 일이 있다고 자기 당분간 집에 못 들어온다고 싹 짐을 싸서 나가서 그냥 바쁜가 보다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잠적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신 차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쇼였던 거죠. 제가 너무나 황당해서 털썩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니 은행 직원이 경찰한테 신고하겠냐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신고를 해야 하나 싶다가도 문득 혹시 내가 섣부르게 행동해서 멀쩡한 자식 전과자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갈등이 몰려왔습니다. 그나마 제가 미처 카드를 만들어 놓지 않았던 또 다른 통장에 돈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는 건드리지 못했더라고요. 그거라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 돈이라도 싹 뽑았죠. 그리고 사모님께 바로 갖다 드리면서 정말 창피하지만 제 아들이 사고를 친 것 같다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나머지 돈도 얼른 보상해드리겠다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사모님이 안타까운 얼굴로 저한테 엎어진 사람 발로 차기까지 할 수는 없지 않겠냐며 오히려 거기서 100만 원을 돌려주시더라고요. 당장 사람이 숨 쉴 구멍이라도 있어야지. 이거라도 없으면 죽어. 천천히 음식으로 갚던 돈으로 갚던 하고 일단 내가 나머지 건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를 반복했습니다. 어떡하든 아들의 행방을 알아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런데 딸한테 전화를 하고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글쎄 아들이 딸한테도 돈을 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너는 그거를 그냥 빌려줬어? 그럼 어떡해. 그 돈 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겠다고. 나 일도 못 나가게 집 앞에서 버티면서 시위하듯 그러는데. 그냥 먹고 떨어져라라는 심정으로 줬어. 어디 간다는 얘기도 없었어? 없었어.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인데. 얘가 내 전 재산 들고 튀었어. 그리고 빚만 가득 남겼어. 신고했어? 신고를 어떻게 해? 어떡하든 돌아오게 해서. 엄마, 오빠를 그냥 위한다고 그게 진짜 위하는 게 아니야. 제대로 혼낼 때는 혼내야지. 너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니? 그래도 사람 만들 수 있는 데까지는 애정으로 노력을 해봐야지. 서운할지도 모르겠지만 난 그래. 너가 이랬어도 똑같이 했을 거야. 그러면서 문득 뒤늦었지만 딸에게 이참에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달아나 행방을 모르게 되니 저도 모르게 아무리 자식이더라도 있을 때 해야 할 말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내가 독립해서 나와서 산 지가 몇 달인데 그동안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안 궁금한가 봐? 아차 싶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너는 어디서든 잘 살겠거니 하고 믿는 거지. 믿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니 정말 너까지 왜 이러니? 네 오빠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꼭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한마디 해야겠어? 그래,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많다. 내가 서툴러서 뭘 제대로 못했을지는 몰라도 나 한 번도 너랑 네 오빠 차등한 적 없어. 아빠 장례식장에서는 정말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헛소리를 했어. 미안해. 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사실 딸한테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냐는 말을 하려고 전화를 했던 거였지만 전화기 밖으로 들리는 침묵과 새삼 제가 딸한테 했던 잘못들이 생각나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딸과의 통화도 어색하게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붙들어다 앉혀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당장 아들놈부터 찾아서 치도곤을 내리건 등짝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치건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도 어렸을 때부터 사고를 많이 친 녀석이라 딱히 친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친구가 있다 한들 그 녀석의 행방을 알려줄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결국 저는 얼마 되지도 않는 집을 내놓고 아주 작은 단칸 셋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후 벌어진 일이 그게 끝이 아니었거든요.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린 거는 물론이고 제가 모르는 곳에서도 돈을 끌어다 썼는지 집으로 업자들이 찾아와 아들을 찾고 돈을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집을 처분한 돈은 순식간에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단칸 셋방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은 하나였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남편한테 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희한하게 아들놈에 대한 걱정보다 딸에 대한 미안함이 스물스물 올라와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아들이 돈을 죄다 들고 도망간 지 보름 만에 처음으로 곰곰 생각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했죠. 그러자 없는 번호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걸어봤지만 역시나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뿐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그제야 허둥지둥 딸에 대한 정보를 떠올리려고 했지만 저 정말 나쁜 엄마였나 봅니다. 정말 하나도 딸에 대해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 아이에 대해 제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는 학교 졸업해서 들어간 회사뿐이었습니다. 무작정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딸을 찾았지만 들리는 말이라고는 몇 달 전 퇴사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사간 집을 기억을 더듬어 찾아가 봤지만 역시나 며칠 전에 이사 나갔다는 말뿐이더라고요. 아들은 제 돈을 들고 잠적하고 딸은 소리소문 없이 흔적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졸지에 남편 잃고 자식까지 모두 잃은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손을 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저를 믿고 받을 돈을 밀어주신 사모님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더라도 저로 인해 피해를 주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악착같이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1,000원을 벌면 500원을 모아 빚을 갚기 시작했죠. 혼자 남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남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빨라
어느덧 그 난리통을 겪은 지 4년이 훅 지나 5년째가 되었을 때 저는 살면서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들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얼마 전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며 덮친 도박판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서 험한 꼴을 당한 채 숨겨져 있던 시신을 찾았고 그게 아들이었습니다. 경찰 말로는 이미 사망한 지 4년 가까이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 돈을 모두 들고 도망가자마자 험한 꼴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생각하고 싶진 않았지만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성격에 살아있다면 돈뿐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저를 찾아왔을 테니까요. 그런데 영 연락이 없어서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체념은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저는 무슨 정신이었는지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딸의 행방도 알 수가 없어 그저 혼자 눈물을 삼키며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우뚝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딸이 서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으로 어딘지 모르게 부티가 흐르는 모습으로 나타난 딸을 보고 처음에는 못 알아봐 어리둥절할 정도였습니다. 5년 만에 나타난 딸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지 못할 소리를 하더라고요. 5년 전 딸을 찾아갔던 아들은 단순히 돈만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친모를 알고 있다며 그 친모가 엄청난 부자한테 시집을 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니 가서 딸이라고 밝히고 돈 받아오라고 했다네요. 자기 눈에서 벗어나면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히는 건 물론이고 저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딸은 일단 자기 오빠한테서 저를 보호하려고 집 구했던 돈 싹 빼서 전해주고 잠적했던 거였습니다. 돈줄이 될 만한 자기가 없으면 더 이상 괴롭히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긴 시간 동안 숨어 지내던 중 오빠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몇 년 전에 들었어. 그것도 날 수소문해서 찾아온 내 친모라는 사람한테. 아마 내가 사라지니 오빠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요구했었나 봐. 날 만나게 해주면 돈 주겠다고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안 나타나더래. 그러면 너 친모를 만난 거야? 생물학적 엄마를 만난 거지. 여튼 그 사람이 자기 지금 남편에게 내 존재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부를 만큼 불렀더니 정말 해주더라고. 너 진짜로 돈을 받았다고? 나 이 돈으로 진짜 엄마랑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보려고. 엄마, 그때 엄마가 나한테 사과한 거 기억나? 나 사실 그 사과 듣고 모든 오해, 마음 아팠던 거 다 잊었어. 그런데 내가 있는 한 오빠 때문에 엄마가 편할 것 같지 않아서 피해 있었던 거야. 엄마 돌아가실까봐 내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 줄 알아? 단골 사모님께 자초지종 말해서 엄마 좀 살펴달라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 달라고 했는데 그 사모님이 연락하셨더라. 오빠가 세상 떠났다고 와서 엄마 챙기라고. 그제야 그동안 왜 그렇게 사모님이 돈도 다 받지 못한 저를 그렇게 챙기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저 인품이 좋으신 분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막연히 감사하게만 생각했는데 딸이 따로 부탁을 한 거였습니다. 제 오빠 때문에 대놓고 저를 살필 수 없으니 숨어서 그렇게라도 살핀 거였죠.
새삼 그 속 깊은 마음에 찌르르 하면서도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엄마는 저 하나라고요. 오빠를 잊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남은 인생 엄마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마음으로 낳은 제 딸이 이렇게 제게 위로가 되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옛날 남편이 제 눈치 봐가며 데려오자 했던 게 다 오늘을 위해서였나 봐요. 새삼 남편에게 고맙기도 하고 딸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굴곡 많은 제 인생, 이제라도 조금 굽이진 것이 펴지려나요?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상체기가 가득하지만 살살 덮고 살아보려고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또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